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인의 그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건강 수명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걸 원하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거는 그 오래 사는 보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행복 수명이라는 거하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이가 있나 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 어떤 게 있나, 이건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능하면 최근 자료를 제가 뽑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 사망 원인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 막 6위였던 게 2위가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뭔지, 그리고 수명을 줄이는 나쁜 생활 습관, 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9988124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두 달 앓고 죽자.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삶인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명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한 3위 정도까지 길어졌어요. 그런 반면에 대개 사망하기 한 5, 6년 정도를 앓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게 선진국보다 조금 더 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89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상당히 소박한 편이에요. 잘 안 나요. 이게 계속 이러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할게요. 그래서 대개 한 89세까지 살기를 원하고요. 이거 큰일 났네. 화면형에서 그래서 이 89세까지 사는 것을 희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안 되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를 해서 설문을 했어요. 나는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했더니 32%만 내가 건강하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사람의 3명 중에 2명은 나는 건강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물의 수명을 한번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동물의 수명은 요 등치가 작을수록 조금 금방 수명이 짧고, 몸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쥐가 1년을 살고 수염고래가 100년을 살아요. 그리고 원숭이가 30년에서 40년을 사는데 사람은 예외적으로 수명이 120년이다. 그럼 12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수명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인데 이 25번을 평균 25번 머리가 새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보면 인간 수명은 한 120살까지는 최대한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수명의 최대한도를 현재로서는 한 120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수명이 우리 시대로 가서 이 수명이 얼마나 길어진 거냐 하는 걸 보면요. 이 로마 시대 때 25살까지 살았다고요. 평균 수명이.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예요. 그리고 14세기 유럽을 보면 14세기면 1300년대인데 그때가 38. 그러니까 우리나라 2조 초기 때 38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비누가 나오기 시작한 게 19세기 유럽에서 비누가 나오면서 평균 수명이 10년이 길어졌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라는 감염병으로 많이 죽었는데요. 이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10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1920년대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37세였다고. 이게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이제 30년대에 가가지고 40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60년대 이제 6.25 직후에 막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날 때 그때 한국 평균 연령이 반갑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1960년대만 해도 반갑을 지나면은 진짜 막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988년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8세가 되고 점점 길어지게 돼서 지금은 이제 남자가 78세에서 84세까지 사는 선진국이 됐다 이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의 1965세를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65세를 죄송합니다. 하나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그 노인의 정의가 65세라고 정해진 게 1951년도 WHO에서 1951년도에 노인을 65세 이상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진 뒤로 65년도에 환갑까지 살면은 평균 연령이 환갑이 안 되는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 노인의 정의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 퇴임을 하는 게 보통 50대,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5세 정도까지 정년퇴직을 하는데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년퇴직한 다음에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노인의 정의는 65세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당시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들이죠. 가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가수였는데 차중락 씨라는 사람이 27살까지밖에 못 살고 배우가 29. 우리 어릴 때 배우 그러면 아저씨 같은데 지금 보면 애예요. 그리고 김정호 이런 사람들이 나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33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김현식 씨는 32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태어났으면 이런 병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한 40-50년 전에는 이 별병이 아닌 것 같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사람들 나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84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도 정정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김영옥 씨라고 욕자라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이 83세. 신구 씨가 또 83세. 그리고 김혜자 씨, 4차원 독고소녀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분이 73살이에요. 근데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이런 유니세프 같은 데서 일도 하시고. 나문이라고 I Can Speak English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그 73세인데 지금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윤여정 씨가 이제 65세.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드심 씨하고 김혜숙 씨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드심 씨, 김혜숙 씨 정도 되면 그렇게만 보이면 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주 왕성한 연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용석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100세, 99세예요 지금.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때 연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였어요. 근데 지금도 활동을 하죠. 강좌를 다니고. 근데 이분이 조선일보에서 대담을 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5세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확실한 청춘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청춘, 그 사춘기 지나고 대학 들어가고 이런 그 청춘기로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결혼 앞두고 군대 최종 시장에 군대 보내시잖아요. 군대 보내는 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싶지 않고 또 가족 짐을 지고 사는 장년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제일 좋은 나이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 64세 이상만 전화했잖아요. 그럼 그 이하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불확실한 청춘이거나 아니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이가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요.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이런 책을 제가 8월 말에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요약해서 발표하고 싶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Getting Older, Getting Better라는 책인데 이게 절절히 그냥 와닿아요. 그러니까 요건 내용을 요약한 게 이따 잠깐 나오니까 이건 제가 신문에서 베스트셀러라는 곡을 얻어놓은 거 보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우아하고 지혜롭게 세월의 강을 항해하는 법 이게 책의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65세를 앞둔 우리 장년들이 이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건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오늘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기 공예편이라고 중국의 얘기라는 책의 공예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10년이면 그러니까 10살이 되면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20살이 되면 갓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면 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40이 되면 벼슬을 하게 되고 50이 되면 이 장이 돼서 이 어떤 기관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60이 되면 남에게 지시를 하고 70이 되면 이쯤 되면 자식과 부진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불행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남들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70까지 건강하게 못 산다 그러면 그게 또 불행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긴 해야 되는데 이 흐름, 이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이 진정으로 내 마음하고 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의 순위를 보면 이 우리나라가 여자가 세계 3위예요. 85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남자가 78세까지 살아서 남자는 18위예요. 근데 이 남자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담배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거의 39%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를 피우면은 이 여자들보다 오래 못 산다. 못 사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 고령사회의 정의가 뭔가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걸 지금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200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65세 이상이 7%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근데 단 18년 만에 우리나라가 14%가 고령 인구가 됐어요. 저기 자꾸 넘어가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한 8년 지나면 2026년도가 되면 태어나는 아기는 적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 저서부터 해서 약 5살 아래까지 60년도까지 태어난 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인구가 그대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65세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내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제일 위에 게 대한민국입니다. 거기 보시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다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2026년으로 단 26년 만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거의 150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일본이 약 한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럼 미국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돼야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대충 보면 이 그림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예요.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지금 5, 60대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가면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왔느냐 하면, 의료 정책 자체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뭐 남녀 구별 없이 하나만 낳자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40년. 그러니까 40년 후의 일을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고령화 사회라는 큰 문제에 닥쳐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갑자기 들어서게 된 게 이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됐죠. 미국에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HBO라든지 이런 미국의 건강보험, 사보험 회사들이 이 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히 뚫지를 못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 문턱이 낮아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기회가 균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식생활과 웰빙에 대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해졌어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또 생활 수준이 미국의 백인들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인의 수명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그 고령화 사회 자체가 지금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이 OECD 평균의 거의 2배가 넘어요. 우리가 평균 14번 정도를 1년에 병원을 간다 이거죠. 1인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고, 나는 안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시면 평균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만큼 병원 문턱이 상당히 낮다. 이게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의료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요 5대 암에 이제 5년 생존율이 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 우리나라의 흔한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런 경우가 이 성적이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난 이유가 물론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것보다 조기 발견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조기 발견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40세가 넘으면 검진이 나오잖아요. 그 검진율이 한 60%대예요. 전 국민의
10명에 6명은 검진을 받고 4명은 안 받아요. 근데도 이제 받는 사람 중에 암의 조기 발견률이 높으니까 똑같은 대장암이라도 초기하고 말기하고 예후가 다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조기 발견률이 높아서 이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각자가 나는 지금 내가 평균 얼마나 살까 이런 걸 이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 자료를 요건 못 구했는데 2014년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50인 사람이 난 30년 평균, 그리고 60인 사람은 22년, 70인 사람은 14년, 80인 사람은 10년 이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대 여명이 우리나라 상당히 길어졌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되는 슬라이드인데요. 오래 사는 한국인이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고려대학의 박유성 김기환 교수팀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25년 동안 출생 사망 기록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76세까지 사는데 71세부터 앓기 시작해서 약 한 5년 반 정도를 앓다가 사망한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77세가 되면 질병을 앓게 되고 한 6년가량을 앓다가 83세쯤 사망한다. 이게 이제 5, 6년은 병석에서 보내다가 사망이 된다라는 자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그러냐, 딴 나라가 이 기간이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짧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의 고용률을 보시면은 우리가 요 제일 윗슬라이드만 좀 보면요. 60에서 64세 되는 분들이 절반가량, 한 60%가량이 20대하고 비슷하게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된 사람도 10명 중에 3명은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 사실로 한국인의 삶은 늙어서까지 일자리를 계속 구해야 되고 5년 내지 6년 정도를 앓다가 임종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삶이죠. 이게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수명은 길어졌지만 지금 노후에 대한 게 서양에 비해서 조금 사회복지 체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게 좀 치매 초기로 앓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등급을 받으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나라에서 그걸 복지적으로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은 게 뭐냐? 그럼 자식하고 부동산은 서양보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동산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이 적다 보니까 이 앓으면서 병이 나게 되면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장수라는 건 여기서 오래 사는 걸. 장수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라는 거죠. 노인 권리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뭐냐면 국가가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될 의무를 진다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그리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안을 보면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아파오고 이러는 거를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 혹자들은 말하기로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뭐하냐면 행복해야지. 근데 이제 거기에는 건강에는 이 건강 수명하고 그다음에 경제 수명, 활동 수명, 관계 수명 이런 게 있는 걸로 이제 설문조사들을 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좀 복잡한데요. 은퇴 후에도 경제 수명이라는 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잔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라는 게 이제 경제 수명이고 건강 수명은 우리가 앞으로 24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몇 살까지냐 그게 이제 그 건강 수명인 거죠. 그리고 소통 수명이라는 거는 이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축복인 것 같아요. 소통 수명이라는 거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행복 수명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명으로는 전 세계 한 3위 정도 하는데 행복 수명은 지금 여기 보이는 5개 국가 중에서는 꼴찌예요. 5위. 그리고 이 차가 건강 기대 수명하고 행복 수명의 그 차이가 결국은 그 복지 수준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 수명이나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노후 준비에 취약한 계층이 많다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아래 단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은퇴 자산 특성을 보면 부동산 자산은 전 세계 1위예요. 이 노후가 되고. 근데 노후 대비 금융 자산이나 또는 연금 수용액 이런 것들은 이 5개 국가 중에서 꼴찌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수명을 줄이는 요인이 뭔지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고요. 그 다음에 수명을 늘리는 법,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여기에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는 메리 파이퍼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빨간 줄 친 걸 잠깐 보시면 피할 수 없는 죽음, 고독, 외로움에 대해 인생에서 슬픔이란 빈빈 도는 계단과 같다 이렇게 이제 압축을 했다고 했고요.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각성제다. 또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얼마나 건강하냐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자꾸 높이자 보면 다리를 하나 못 쓰게 됐으면 여기서 그래도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화장실은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휴 다리도 못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독서 모임이나 이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블로그 같은 데서 온라인에 익숙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40, 50대 또는 지금 나이에 부지런히 배워놓는 게 이 노후에 어떤 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이 고립감을 덜어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40대까지는 숨 돌릴 겨를 없이 일상에 시달리면서 살지만 그 후부터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삶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건강 찾아보고 내 삶에 이런 자꾸 책을 읽고 함으로써 이런 65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5세가 넘으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 또는 우리 부부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달을 때 그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와 상실로 점철이 되어 있는 인생 항로에서 한 번쯤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흔들려 봤어요. 저도 이따 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많이 흔들려 봤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남단에 폭풍의 곳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희망복이래요. 희망복. 그러니까 이런 게 흔들렸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이럴 때 한번 내 생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면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그러니까 많이 죽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니까. 사망 원인은요, 이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이죠. 암으로 사망하는 게 1위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혈관 질환이 심장 질환보다 떨어졌죠. 저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이 더 61% 1명으로 10만 명당 61명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심장 질환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압약 때문에. 혈압.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혈압이 올라가서 검진을 2년마다 검진해보니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처방을 하면 대개 우리나라 사람의 한 반은요, 이거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의 뇌혈관 질환이 혈압약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강검진에서 해서 의사 처방으로 약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심장질환보다 적어졌어요. 뇌출혈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혈압 진단을 받으면 혈압약은 평생 먹는 거예요.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성별 사망 순위를 보면 남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여자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인데 이 폐렴을 염증 하나, 폐에만 생기는 염증을 두면은 4위인데요. 폐혈증이라고 해서 균이 피 속을 도는 폐혈증으로 따지면 이게 뇌혈관 질환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거를 폐혈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런 데다 집어넣기 어렵고 폐렴이라고 대표적인 질환 하나 집어넣는 건데요. 폐렴이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60대 이후에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연령별로 주요 사망 원인을 갖다 이제 분석한 건데요. 지금 옛날에는 이 뒤에 7, 80대라는 게 별로 없었겠죠. 연세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 저쪽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망 원인이 점점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비율로 되는 거지 고의적 자살이라고 해서 20대 사람들이 자살이 저렇게 많네. 그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7, 80대의 자살률은 작지만 자살하는 숫자는 더 많아요. 그냥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폐렴이 강력한 사망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점점.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제 80 넘은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되면요 폐렴 사망률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70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폐렴은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다. 그래서 우선 한국인의 암 사망 원인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 사망 원인 1위. 이 사람이 신성일이죠. 신성일이 그 폐암 3기로 한 2, 3년 정도 앓다가 작년 11월에 딱 1년 됐어요. 지금 사망했어요. 82세로.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담배도 피지 않고 35년 전에 끊었다고 그랬다. 그리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생활을 했고 이거 폐암하고 먼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그 담배와 관계없이 폐암에 걸리는 게 요새 한 20, 30% 정도 환자들은 전혀 담배와 관계없어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TV에 나와서 뭐 운동하는 거니 뭐 젊은 사람 못지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암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고요. 이 사람들은 이 유명한 배우 아니면 이 막 상승하는 이 이면택이라는 사람은 울랄라 세션이라고 해요. 거기에 한참 막 뜨는 그룹이었는데 갑자기 위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게 이 젊은 나이에 오는 이 세 사람 다 위암으로 사망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오는 위암은 보통 여러분들이 좌측에 보는 그런 위암이 일반적인 위암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겉으로 자라서 증상이 있다가 수술하면 완치율이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저런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의 위암은 이상하게 이런 미만성 위암이 많아요. 오른쪽에. 이 미만성 위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요 오른쪽 구석에 노랗게 보이는 게 있죠. 노랗게 보이는 게 궤양이 요만한 게 요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초기 같아요. 근데 개복을 한 거 보면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의 말기암인 이 미만성 위암이 있어요. 겉은 작은데 아래쪽으로 쫙 가죽처럼, 이런 아주 뻑뻑한 가죽처럼 위가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내시경만 하는데 옛날에는 약을 먹고 찍는 유사진을 찍으면 위가 이렇게 약이 들어가면 짤룩해져야 되는데요. 이게 짤룩해지지 않고 이게 뻣뻣해요. 이게 그래서 가죽 같다 그래가지고 라이나이티스 뭐 게스트리카 그래가지고 가죽처럼 뻣뻣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이 미만성 타입이 많고, 대개 아까 그 탤런트들 뭐 영화 배우들 30대 40대에 생명을 앗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유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유방암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 이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이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브리카1이라는 그 유전자의 그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거의 한 70%가 유방암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부모,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거죽은 놔두고 유방 조직을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재고 싹 드러내고, 예방적으로 암이 없는데 드러내고 이제 유방 성형을 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 또 난소에 조그마한 혹이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난소하고 나팔관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브리카1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그 유방암 또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의 약 한 7% 정도가 이 브리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 유전적인 유방암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보통 사람의 한 거의 많게는 10배까지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한 10% 정도 되면, 이 브리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약 한 50% 내지 70% 정도가 유방암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난소암의 위험이 한 20, 30%.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이모, 어머니가 다 유방암으로 죽으니까 자기는 미리 수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이 과연 윤리적이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유전자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 이제 부모가 암인 경우에 똑같은 암이 걸릴 확률, 이게 통계적으로 조금 위험이 조금 높아진다는 거죠.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거고, 또 형제자매가 암이 있을 때 또 그 형제자매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것도 암에 따라서 상당히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암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인의 암 발생 빈도는 보통 암 발생 빈도는 남자인 경우가 한 5명 중에 2명이 궁극적으로 암으로 사망해요. 40%. 그리고 여자인 경우가
3명 중에 1명이 그 공식적으로는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가히 이게 이제 사망 원인의 1일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저 사람들의 전체 암 발생률을 연간으로 매년 데이터가 이게 나옵니다. 암 등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발생자 수를 보면 우리가 5천만이라고 가정할 때 이 1년에 한 21만 명이 암이 생겨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위험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명 중에 약 한 430명 정도. 그리고 그거를 또 다시 계산해 보면 1000명 중에 4명 정도. 그러니까 그 1000명 중에 매년 1000명 중에 4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10년으로 따지면 1000명 중에 약 한 40명. 그러면 1000명 중에 40명이면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10년에 암에 걸린다 이거잖아요. 그럼 20년이면 80명, 8%. 그 30년이면 8%. 그럼 어떻게 되죠? 12%. 맞네? 그렇죠.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 우리 아까 계산한 대로 남자는 한 40% 정도, 여자는 한 30%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런 거죠. 뭐 주요 암종별 이제 여자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서고요.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근데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 1위예요. 그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을 검진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자꾸 여기 초음파를 대서 검진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찾아가지고 자꾸 진단이 나오면 손은 안 댈 수가 없죠. 암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갑상선 검진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만져진 다음에 수술하나 그냥 그 초음파로 찾아서 아무 증상 없는 수술하나 성적이 똑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이 지금 여자 암 중에 1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암으로 발생률하고 관계없이 암으로 사망하는 주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이 남녀 공이 사망률 1위가 폐암이에요. 폐암은 아주 초기에 운 좋게 발견하지 않으면 대개 그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암이고요. 그 다음이 간암, 그 다음이 이제 지금은 대장암이 위암을 추월했어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왜냐하면 위암은 우리나라 내시경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70~80%예요. 그러니까 완치율이 워낙 높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모수가 이제 조기암이 많아지니까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연령별로 따져보면 사망에 영향을 주는 1위는 폐암이다. 그 다음에 그 2위는 간암, 3위는 대장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이 이제 우리나라에 흔한 그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이 그 최근 한 10년 동안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한 20% 이상 올라간 암들이 이 노란 걸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위, 대장, 간, 전립선인데 이 암들이 뭐 우리가 수술을 더 잘해가지고 올라간 거라기보다 조기 진단을 해서 일기 때 발견을 해서 완치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이제 간암 같은 경우 완치율이 10%였던 게 3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32%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워낙 요새 뭐 코 크기가 1cm 뭐 이런 암 환자들이 있어요. 초음파를 6개월마다 날아야 해주고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6개월마다 본 사람은 자라봐야 요만하게 자란 걸 찾아서 수술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2위 질환이 그 심장 질환인데요. 요 2위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띄워놓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는 심장 질환인데
심장 질환은 곧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질환인데 이게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사진에서 화살표 있는 데가 이렇게 가다가 딱 끊어졌죠. 딱 끊어진 데가 거기가 혈전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막힌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여기가 아픕니다. 가슴이 쪼이는 것처럼 아파오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한 서너 시간 내에 병원에 빨리 가서 이 사진만 찍으면 스텐트를 저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수술 안 하고도 저렇게 갑자기 아픈 가슴이 시원해진다. 옛날에는 왼쪽 같이 되면 대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는 이 스텐트로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의사들 가운데도 이제 저 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훈장이라고 그러고 훈장. 이거 훈장 몇 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농담을 할 정도로 의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네 가지 사고라고 그러죠. 네 가지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고형빈식사. 이 네 가지가요. 현대인의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나는 고혈당이야, 나는 고지혈증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하셔서 거기서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꼭 가야 돼요. 가서 그때 가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고지혈증 고쳐주고 그 염분 많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질환을. 그럼 몸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심근경 발병하는 이상인자는 똑같죠. 고혈압, 흡연,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거는 이걸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이런 건 이제 검사를 해서 이런 판정을 받으면 약을 씁니다. 치료를 하면 이거 고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약 하나만 먹으면. 그다음에 이 그 고지혈증에 대한 거는 이 식사요법인데요. 이건 뭐 지금 설명을 해도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아까 좀 줄었다 그랬죠. 이거 간단한 사진만 좀 보시면 뇌경색이라는 게 있고 뇌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 게 이제 뇌경색인데요. 뇌경색은 이 뇌혈관이 막혀갖고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팔을 못 쓴다든지 오른쪽 팔을 못 쓰면서 말을 잘 못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이제 시간을 다투죠. 하나만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꽈리 같은 게 약한 게 기형적으로 있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왼쪽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사람들, 미군 군인들이요.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자기의 나이에, 자기 키에, 자기 몸무게가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이상적인 체중을 넘어가면요. 40이 넘은 사람들한테 군대에서 무조건 아스피린을 줘요. 그 아스피린을 미국 사람들은 예방 목적으로 81ml를 쓰는데요. 그 아스피린은 이 코팅이 잘 돼 있어서 궤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하나씩. 저도 그 81ml짜리를 지금 거의 7년 됐어요. 매일 먹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해서 출혈을 예방하고 이 막히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많은 퍼센트가 예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 중에 뇌졸중기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저는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의사들은 이런 거 처방을 아마 이런 걱정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뇌졸중은 이 혈압약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이건 생략하고,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고혈압 47%, 운동 부족 23%, 나쁜 습관, 흡연, 알코올, 당뇨병 다 비슷해요. 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위험자들이 가장 좀 비슷합니다. 뇌졸중의 10가지 예방법에 대한 거는 또 똑같아요. 금주, 금연, 나트륨, 짠 거 피하고, 체중 관리, 혈압, 부정맥 관리,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병원에서 검진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건강검진 나라에서 나오는 거 거의 무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거르지 말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자멸반응 검사, 대변 검사, 자멸반응 검사 양성이에요. 그러면 대장경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 내시경이나 약 먹고 하는 검사, 이게 2년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만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간단하게 약을 먹고 이게 생명에 관계되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폐렴이 사망 원인으로 지금 증가율이 246%가 지금 한 10년 동안 증가했어요. 이거는 고령화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65세 이상이 65세 이하의 70배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망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고령자 폐렴은 이 나이가 증가될수록 그 폐렴 위험이 발생률이나 위험이 점점 증가된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폐렴이 쉽게 걸리는 이유가 뭐 저항력이 떨어지고 노화 때문에 폐포 크기가 작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증상이 없어요. 노인들은 제일 아래를 보시면 무증상, 증상이 없이 폐렴이 와요. 그리고 기운이 없고 좀 이렇게 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의식이 흐려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그냥 근육통이 있고 이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이게 폐렴이에요. 그렇게 슬며시 와서 생명을 앗아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기력이 떨어지고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 중에 아주 그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무기력하다, 의식이 저하되다, 뭔가 좀 바뀌고 입맛이 없고 밥을 안 먹는다, 좀 빠지는 것,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니까 이 예방은 그러니까 백신이 있고 폐렴 백신이 있어요. 폐렴 백신, 독감 백신 같은 거를 가을마다 거르지 말고 맞아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리고 이 손을 자주 씻는 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식사 걸리지 않는 거,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넣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하고 하다가 이 넘어가면 이걸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기침을 해도 뱉어낼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냥 폐렴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쭉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자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 안 가려고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담배도 뭐 이런 쭉 넘어가고요. 대장암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쭉 넘어가고 치매 넘어가고 이 나쁜 습관은 이 한국 사람이 건강 수명을 줄이는 이제 생활 습관 가운데는 식습관하고 음주 흡연. 우리 뭐 음주 흡연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건전치 못한 식습관이 이제 짜게 먹는 거, 또 불규칙하게 먹는 거, 이게 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남들이 좋다는 거,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축된 거를 계속 먹는 거. 그러니까 녹즙, 그러면 자연식품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녹즙을 못 먹게 해요. 녹즙을 우리가 실제로 먹어보고 학생들한테 먹이고 한 3일 먹이고 피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왜 많이 먹는 게 좋냐면 여러분 몸 하나하나를 연못이라고 생각하세요. 걸어다니는 연못인데 연못이 물이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는 연못하고
확확 들어와서 확확 나가는 연못이 어떤 게 더 깨끗하겠어요? 깨끗한 거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40조개가 되는 세포가 전부 물고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을 조금만 주면 아주 구조물 속에 사는 거예요, 몸이. 이 땀도 아주 농축돼서 나오고 담즙도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병이 쉽게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2리터를 물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물이 있으니까. 물을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도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물이 적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연못이야. 이러고 먹으면 맞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연못에다가 물이 쫄쫄 흐르는 연못에 농축액을 연못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큰 연못에다가 농축액을 드럼통으로 하나 녹즙을 갖다 부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달인물, 엑기스, 홍삼 엑기스가 매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TV에 나오는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슨 씨가 좋다 뭐가 어떻다 거기 나오는 거를 의사들이 통제를 못 해요. 또 아마 최 장로님 약사들도 그 통제 못 하죠. 식품은 통제 못 해요. 약하고 의약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식이라고 나왔는데 병을 고친다고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그런 농축된 거를 몸에 좋다고 그러는 거를 엑기스를 만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농축된 거를 매일 먹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간에서 그걸 다 매일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맷돌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 살라고 그래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간에다가 맷돌 하나 올려놓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겨우 매일매일 사는데 어떤 사람이 여력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이 여력이 요만큼인데 여력이 요만큼인 사람은 그걸 딱 먹으면요 황달이 와버려요. 그런 환자를 주로 치료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간이 일을 이제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아까 그랬죠. 이주 시대 때 몇 살까지 살았죠? 거의 한 30, 40밖에 못 살았어요. 그때 있던 동의보감을 지금 시대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40살까지 살 목표로 하면 그런 걸 먹는 거예요. 지금은 그 동의보감에 나오던 이만큼 먹어야 될 거를 이만큼 먹고 좋은 것만 뽑아서 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의 부작용이 궤양이 생길 확률이 5%, 뭐 이런 걸 다 뽑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약을 놔두고 혈압약 안 먹어. 그리고 딴 거를 먹는 거, 그거는 미개한 거예요, 미개. 무식한 거, 무지하고 무식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먹고 병원에 오는 우리 환자들, 제가 한 2,000명 정도 보는데, 막 망신을 줘요. 아주 망신도 아주 그냥 우리 그 간호사들 다 불러갖고 이 사람이 이거 먹어봐야 된다. 이게 망신. 그러면 다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습관 중에 대한민국 사람은 짠 음식하고 그런 걸 조금 이런 그 농축된 거 이런 걸 피해야 되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흔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먹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여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탄 음식, 가공 음식, 짠 음식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나트륨을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줄이면 안 돼요. 이 너무 줄이면 이쪽 왼쪽에 있는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짜게 먹는 게 좋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5, 60대 이하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 줄여야 돼요. 국이나 탕을 먹을 때 소금을 안 넣고 먹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은 게 천일염이 좋은 이유가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조금 적어요. 근데 거기에 미네랄이 좀 들었고 맛이 어떻고 이런데 사실 그거보다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나트륨이 함량이 적다. 똑같이 먹어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꽉 채우면 10g.
싹 깎으면 5g이다. 우리 하루에 권장량이 6g 정도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개를 좀 넘어가 보시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한 40대 정도까지는 이제 사실 일량이 많고 체력이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를 보통 기초대사량의 한 20% 정도를 더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50에 접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먹는 양을 한 20% 내지 25%를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만이 오다가 배 쪽이 몸이 불고 다리 팔다리는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초대사량이 준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노년기 때 기초대사량이 약 한 2600에서 200칼로리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좀 식사량을 좀 조절해야 되고, 그만큼을 야채를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라는 게, 많이 먹느냐라는 뭘 먹어야 건강해요가 아니고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슬라이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균형 식단이라는 거는 3332라는 요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여기 조선일보에서 환자들이 제 말은 잘 안 믿으니까 신문을 보여주면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카피해서 줍니다, 하나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인 남성은 25%더 먹고 노인은 15% 줄여야 된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연한 음식을 주는 게 좋고, 소화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좀 갈아서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과일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좀 여유가 있으면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달라졌어요. 입가심하는 정도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과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과일을 한 번에 어느 정도 먹느냐, 한 100g 정도 먹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하는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딸기 3개 먹고, 바나나 하나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끼에 먹는 게 사과 3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아 사이가 넓어져요. 그러면 자꾸 뭐 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양치치면 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걸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과같이 좀 딱딱한 과일을 한 3쪽 정도를 먹으면 밀어내준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밀어내주는데, 거기에 구연산이 소독약같이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막 영양으로 먹고 뭐 이러는 시대는 지났고,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생각하고 한 100g 정도, 여기 나오는 대로 오렌지 반쪽,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귤 한 알 몇 칼로리 다 나와요. 요새 인터넷에 너무나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오렌지 한 알 칼로리 이렇게 하면 딱 몇 칼로리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라는 게, 제가 한 5분만. 네. 네. 텔로미어라는 게 요새 이제 각광을 받아요. 장수학이 모든 연구비의 한 60%를 가져갔어요, 최근에. 장수. 근데 그 장수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염색체 중에 꽃갈 모자처럼 끄트말에 노란 거 있죠. 그 텔로미어가 이 세포의 수명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을 한번 딱 하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서 보통 세포가 한 34번 정도 분열을 하면 사멸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망가졌다 재생, 망가졌다 자꾸 반복해요. 근데 그걸 심하게 한 사람들은 빨리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34번 이상이 되면 쭈그러들기 시작해요, 간이.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라는 게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40쪽에 되는 모든 세포의 수명을 얘가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1, 2, 3, 4 되면 차이가 뭐죠?
이 꽃갈 모자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이 4번이 되면은 세포는 사멸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되면 이 빨간 꽃갈이 점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약물 오남용, 또 흔히 만성 질환이 이제 뭐 해결해. 그러면 계속 혈액이 뭐 떠나지 않고 계속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 비만, 잘못된 생활 습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아도 좋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뭐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자꾸 이 산화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것도 이 노화의 한 원인이 되고 우울증, 환경오염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그 텔로모레이즈라는 게 거기를 그 리페어를 해줘요.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쥐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노화된 쥐를 텔로모레이즈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올려주는 그런 약을 투입하니까 쥐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실험이에요, 이거 쥐실험. 그래서 쌍둥이들을 보니까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잖아요, 구조가. 근데 얘네들이 환경이 다른 데서 큰 애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얘가 50년대 2005년, 2012년도에 점점 늙었는데 둘이 형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사람 둘 사이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니까 얘는 41세고 얘는 70세라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실질적인 나이가 건강 나이가 7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텔로미어가 이 건강의 어떤 예측 지표로 훌륭해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약이 재생법은 이제 이걸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 아주 그 옥시젠 컨섬션을 올리는 그런 이 지구력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소식 이런 것들이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약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TA65라는 약인데 혹시 지상님 이거 파세요? 못 보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 한 달치가 뭐 한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쥐실험 근거로 이게 나온 약인데 이게 과연 그 사람 몸에 이거 뭐 하루 하나를 먹어서 될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활성화시키면은 젊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킬 게 금연,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운동, 적당한 음주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악성 종양이 조금 가볼래 아프면 두 개만 두 개. 네, 그렇게. 그래서 수명 연장 효과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11년 정도가 그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요.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저부터 얘기입니다. 살 기간이 액티브하게 살아온 기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빼고 그 통제 사회니까 그 뒤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이 살 기간이 더 짧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게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지. 왜냐하면 1년이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지상님 1년이 어디예요? 11년이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WHO가 뽑은 10대 장수식품,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카피해드릴게요. 그리고 암 예방 식생활, 식생활 또 5가지 그 5가지 식생활이 뭐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드시는 거죠. 근데 특히 여기서 저는 마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시간 때문에 큰일 나요. 이게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감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 앞으로 좀 가주세요. 제가 여기 온 39살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 게 이제 한 3년 전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는 항상 강조해요. 뭐 이사장님하고 뭐 면담을 해주죠. 제가 여기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갖고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겪은 게 50대 후반에 50병을 못 겪었어요. 50병. 정말 괴롭더라고요. 막
누구한테 의사가 지 몸도 못 챙긴다고 그럴까봐 아프다고도 못하고 집사람이 이쪽을 끼워주느라고 아침마다 이제 오른쪽 못 입으니까요 옷을. 그리고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돌아서 난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소형진통제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포츠 마사지를 그때부터 이제 지금 몇 년째 3년 4년째 봤는데 여기를 그냥 막 꼽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불구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지금은 다 났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오십견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면 아 이거 감기 한 1년 앓는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여야 돼요. 계속 어깨가 안 움직여지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게 어머니 수술한 때하고 거의 나이가 같더라고요. 이제 유전적으로. 그래서 막 수술을 하는데 잘 안 보여. 롯배를 끼면 괜찮은데 그냥 눈으로 이게 뿌연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수술 스케줄은 잡혀 있고 그래서 그때 금년 1월 31일 날 이제 수술을 했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적응하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먹질 못하고 하니까 한 7, 8시간 수술하고 나오는데 부정맥이 오더라고요. 그게 느껴본 사람들은 알지만 심 집사님이 안 계시죠? 심 집사님이 저기 계시네. 느껴보셨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툭 뛰면 이렇게 몸이 딸려가는 그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환기내과에 가서 제 동기한테 야 부정맥이 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벌써 온 지 5년이 넘었대요. 담배 피고 그 친구는. 그래서 저보고 담배 피우냐고 담배 안 피운다 그랬더니 그러면 체중을 한 5kg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침을 계속 안 먹고 한 5kg를 뺐어요. 그랬더니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전혀 그 이후로는 부정맥은 없고 근데 어쨌든 그때 한번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년 신체 검사를 정기 검진을 매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온 게 뭐냐면 체중을 빼고 여기 치료하고 그러는데 간헐적으로 뭐 돌아가면서 좀 아파요. 아마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프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통증 같은 거를 예방하려면 지금 이제 50대부터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발목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뒤꿈치 드는 운동하고 제가 최근에 배운 거예요. 불어넣어서 수건을 발가락으로 찍어서 자꾸 옮기는 연습을 하거든요. 수건을. 그러면 그 발목이 아프거나 이런 게 좀 덜하고 그런 운동들을 제 사진은 다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저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재작년에 받아가지고 이제 당뇨 초기, 고지혈증 초기 이래가지고요. 제 약을 지금 아침에 3약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도 먹잖아요. 그런 몸에 이상이 오면 먹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 그 오후에 오는 이런 두꺼운 거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치를 전부 검사를 3개월마다 해요. 3개월마다 하면 그 수치가 조금 흔들리면 약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저도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이게 솔직히 제 급비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단은 받아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약들, 대사증후군이나 또는 이런 혈압에 관계되는, 심장에 관계되는, 당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이라고 해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50세 이후에 근육은 매년, 다음 거 좀 보자고요. 50세 이후에 매년 근육은 1%씩 감소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거기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거를
김철중 기자하고 조선일보의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일본을 가가지고 지금 계속 연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지금 저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 앞에 거 좀 해줘 볼래요? 아니 앞에. 네, 그거. 여기 보면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연세드신 분들은 위에 거 하세요. 위에 거 하면 의자를 붙잡고 뒤꿈치만 드는 거예요. 뒤꿈치. 들었다가 열시고 놨다가 들었다가는 종아리 근육.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꼬부려두면은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들어놓아가지고 궁뎅이를 드는 거 하면은 허리 근육. 근데 이거를 하루에 뭐 한 20-30번 하면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900개. 1년이면 10,000번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국민 체조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 아주 건강한 학생들, 엄한 학생들 괜히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50대, 60대에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을 매일 아침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게을러갖고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근육 운동, 이것도 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이 스쿼팅이라는 거, 다음 거 하나 더 해주세요. 이 여기 보면 이 꾹을 이렇게 붙잡고 엉덩이, 오리궁뎅이 하는 거. 이게 매일 안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면은 허벅지, 종아리, 허리 운동이 동시에 돼요. 근데 이거 처음 하면요 뒤로 자빠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본 운동으로 헬스장에서는요 이거 한 15분 내지 30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운동을 시작해요. 이 코어 머슬을 갖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50대부터 꾸준히 하면 이게 앞에 하나 앞에 가보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왼쪽 같이 안 되고 꼬상꼬상한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를 딱 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했는데요. 9988-124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